10대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유인해서 잔인하게 살인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법정에 서서 애끓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많이 드러납니다. 집중 이 사건, 프로파일러이신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 간략하게 정리를 한 후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손 변호사님, 재판 쟁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나는 김양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한 부분을 인정을 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꿔서 박양이 살해를 지시했다,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또다시 진실 공방 게임으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박양이 살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순한 방조범인지 정말 살인을 교사한 것인지,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김양은 지속적으로 살인은 인정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정신병력이 있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이 김양입니다. 김양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유괴하고 네. 사체를 훼손하고 이런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양과 공범 박양, 이 둘이 지금 재판에 회부된 상태인 거고요. 박양은 현재 검찰에서 살인교사로 기소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서 정말 방조인지 교사인지 이것들을 증거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이 이제 공범 박양인데, 박양 아직 기소 안 됐군요. 네. 며칠 전 그 피의자 김양의 재판에 그 피해 어린이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증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증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온 것은 양형 증인, 검찰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오신 건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염을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아이 얼굴은 괜찮으니까 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봤는데, 내가 상상한 거랑 너무 달랐다. 나는 평온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눈도 감지 못하고 시반이라고 해서 좀 그 피부가 조금 검붉게 그 혈액이 좀 뭉쳐있는 모습이 있는데, 검붉은 시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몸 상태가 그러지 못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주먹을 꽉 쥐고 담담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슬프게 들으셨다고 하고요. 우리 막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빠한테 안겨서 그날 아침에도 뽀뽀해주고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학교를 갔던 아이가 주검으로 들어와서 정말 우리 가족들은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 가해자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고 타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나무 근처에 묻어줬다. 이건 아마 이제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사도 사건 나고 바로 이사 갔다고요? 네. 도망치던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 어린이가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장소가 이제 그 아파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집에 있으면 잠도 잘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어서 도망치듯 이사를 나왔고, 온 가족이 심리 상담을 하고 있고, 남편과 나는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지금 버티는 것은 나머지 아이들이 상처받고 흔들릴까봐,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네, 권경정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해자, 피의자죠. 김양이 흐느꼈다고 해요. 네, 오해를 했다는 그런 지금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머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진술을 하시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 장면하고 피의자가 오열을 했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와 공감대를 느끼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피의자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신이 받지 못한 어머니의 애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해서 어떤 그 감정이 폭발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왜냐하면 나타났던 많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오직 어머니가 가족들이 와서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와 비교되거나
또는 어떤 동일시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방을 쓰는 아마 이제 구치소겠죠. 형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네. 김양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피해자에게 미안해해야 하느냐. 또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감형된다며 콧노래도 불렀다는 거고. 자, 이런 부분만 봐도 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적인 행동입니까? 네, 그 범죄자들이 검거되어 가지고 이제 수감되고 나서 재판 과정 중에 보면 일시적으로는 이런 비현실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제 뭐 물론 유사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책들을 탐독한다든지 또는 다중인격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끝없이 주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 행동으로 봐서는 다소 의도적인 이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봤을 때 이 피의자 김양이 정말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문가의 진단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이런 증후군이나 정신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심리 상태가 정말 와해되었다든지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이런 증후군이라든지 정신장애 자체가 정말 이 범죄와 본질적인 원인이 있느냐를 분리되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던데요. 그 사이코패스와 보통 이 아스퍼거 증후군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매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살인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 자기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좀 부적응하는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보면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성향을 좀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 사이에 그 계약 연애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 김양의 휴대전화에서 공범 박양과 계약 연애를 하게 됐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검찰이 그리고 이제 지인들한테 SNS로 얘기한 것이 박양이 뭐 기습뽀뽀를 해서 뭐 입술을 깨물어서 화를 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연인 관계였느냐라고 이제 박양한테 증인 신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양이 주장은 박양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떤 범죄를 교사했을 때는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양이 시키면 왜 해야 되는지를 검찰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돈을 준다거나 뭐 복수심에서 저지른다던가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은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심리적인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박양이 김양을 교사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요. 이때 박양은 계약 연애를 하기로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장난이었다. 실제로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왜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고백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살인교사 기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살인교사로 공소장 변경이나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이지 이 공범 문제로는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살인교사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사를 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이 김양의 증언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충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범으로서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요. 저는 일전에도 이런 지금 그러니까 뭐 계약 연애를 했다고 그러고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조금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합니다만 2004년경에 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에는 15살의 중학생이 이제 자기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이제 가족 간에 충분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아이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굉장히 방치된 이런 그 형태의 거주 환경을 갖고 있었고
특히 그 좀 동물의 뭐 뼈를 수집한다든지 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 취미로 볼 수 없는 네. 이런 것들이 심취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수감이 되어가지고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그 검거 당시에 네. 면담을 저하고 하던 당시에는 내가 그 출소하고 나면 이제는 사람을 좀 한 명, 두 명씩 살해하기보다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싶다라고 이런 그 심지어 네.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정상 범죄에서 벗어나는 네. 그러나 자기 범행 당시에는 자기의 사고가 와해되지 않고 네.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유형들이 종종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논리적 사고를 있습니다. 하면서 범행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납득하기 정상적이지 않고 범죄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고 범죄를 저지를 땐 논리적인 과정에서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닷새 전에도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매우 흔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잃은 임모 씨인데요. 12일 오전에 발인을 하려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1시간 전에 다른 유족이 아버지 시신을 싣고 화장장으로 떠난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따라갔는데 이미 화장된 뒤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 아무것도 이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걸 거예요 아마. 임 씨 아버지 시신을 화장한 유가족도 충격을 받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주 큰 뉴스감이야. 이거는 뭐 뉴스에만 보던 게 우리 집이 실치로 당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혀. 시신이 뒤바뀐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이 장례식장에 단 5구의 시신이 안치돼 있었는데요. 그중에 3구가 한꺼번에 동시에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이 관을 바꿔 인계하는 그런 실수를 했다. 장례식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상이 같은 시간대에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닷새 전 대전인데 네. 어제만 해도 또 전주의 장례식장에서 또 그랬습니다. 할머니 시신이 10대 소년의 시신하고 또 바뀌었다고. 네네. 장례식장에서. 불과 어저께 아침인데요. 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이제 발인을 마친 김할머니를 시신이 다른 그 분과 바뀐 것을 유족이 발견하는 이 사건이 이제 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실 유족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승화원으로 가기 위해서 네. 김할머니의 관을 우무차에 싣던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관을 다시 장례식장 측에 요구를 해서 확인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김할머니의 성함이 적힌 관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승화원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도착해서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혹시나 해서 가족들이 이 관을 열고 확인을 해보니 김할머니가 아니고 10대 학생의 시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있었다는 거죠. 네. 결 2번 바뀐 거네. 예, 만약에 확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정말 끔찍한 사고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 장례식장에 경위를 물어도 그냥 실수다. 네. 그냥 직원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까지 대답이 돌아오지밖에 않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한 네. 심정인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네. 2013년에도 있었는데 2013년 사건에서는 화장해야 될 시신은 매장을 하고 매장하기로 했던 시신은 화장을 해버린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매장을 해서 묘를 가꿔서 평생 가족들이 어떤 뭐 명절이나 이런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화장이 되어버린 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걸 유념해서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정일차 입건하면서 보통은 확인은 안 하죠. 확인 안 하고 네. 그냥 그 떠나기 안에 전에. 계신 것들을 존중하고 장례식장으로. 잘 계시겠지 하고 네. 떠나는 게 보통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또 보겠습니다. 네. 부안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5명입니다. 네. 화면 보시죠. 전북 부안의 한 고등학교, 지난달 초 이 학교 체육교사 49살 박모 씨가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1학년생 25명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다. 여고생이랑 결혼하는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뺨 맞았어요. 내리는 거. 배구 같은 거 하는 경우 그냥 옆에서 소품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뒤에서 앉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잡아주는 거. 학교 측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신체적 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몰랐고요. 알고도 안 했으면 지금인지 모르는데. 하지만 파문은 커졌습니다. 졸업생들도 SNS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고요. 또 다른 교사들도 이를 묵인하거나 선물을 강요했지만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아야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결국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추가로 20명의 학생이 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는 총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해당 체육교사는 구속됐고 전북교육청도 해당 학교의 학급수를 줄이는 행정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일단은 학부모 20명이 체육교사가 그 성추행,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니까 졸업생들이 SNS를 통해서 나도 피해봤다. 나도 그때 학교에서 이 선생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고 경찰이 박 씨를 소환 조사를 하게 됐고요. 일단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범죄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지금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죠? 일단은 체육교사지 않습니까? 네.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굉장히 악용을 해서 학생들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무릎에 앉힌다던가 앉는다던가 뭐 사적인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연락을 하면서 나랑 사귀자. 그리고 각 한 반에 애인을 둔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애인이야? 그래서 연락하고 호감, 성희롱적인 발언을 수시로 하고 심지어 학생들한테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선물을 요구하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고 이런 일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졸업생들 피해자까지 조사를 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 경정님, 간단하게 이런 사건도 프로파일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 자기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피해자들에게 그 가해를 하는 이런 그 힘을 과시하는 정말 파렴치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든지 또는 이걸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피해가 이제 늘어나고 또 그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겠습니다만 점차 이제 더 큰 자극을 원하기 위해서 더 심한 이런 그 범죄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사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